두 번째 사례는 며느님이 이번에는 불만이 있으셔서 상담하셨어요. 이 며느님은요, 맏며느리는 아니고 둘째 며느리예요. 근데 며느리로는 둘째인데 이남 이녀고, 이남 이녀 중에 이 며느님의 남편인 이분은 막내인데 아들인 거예요. 네 번째죠. 근데 이 댁에는 그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큰아들네하고 같이 살고 계신대요. 약간 서울에서 떨어진 곳에 시골스러운 그런 곳에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시고, 이 며느님은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고 이렇게 지내신다고 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남 이녀 중에 이 아들이 유난히 공부를 잘했대요. 그리고 어머님이 막내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유난히 또 예뻐하기도 했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대학을 못 갔는데 이 사남매 중에 이 집에 요 전화하신 상담하신 며느리의 남편인 이 아들만 대학을 갔대요. 근데 대학도 아주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도 좋은 데 취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집안에서는 제일 성공한 아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이제 몸이 편찮으신데 아버님이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셨다 그래서 허리 수술하셨다 그래서 이제 병문안을 갔대요. 갔더니 어머님이 이 아들 내외가 오자 막 반갑게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수술비가 얼마 나왔고 병원비가 얼마 나왔고 되게 돈이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비용을 너희가 다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대요. 근데 그 병실에 큰아들과 큰며느리, 그러니까 형님 네 분도 계셨는데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어머님이 둘째 아들과 며느리한테 이런 얘기할 때, 돈 얘기할 때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본인 하던 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느껴지셨어요? 아, 이 집에서는 돈과 관련되는 건 이 둘째 아들 내가 그동안 다 돼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랬던 게 또 재밌는 거는 어머님이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신대요. 그래서 술을 드셔갖고 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도 둘째 아들네가 병원비를 다 댔다고 합니다. 또 며느님이 이제 저하고 상담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걸 다 얘기를 하시는데 선생님 그뿐이 아니에요. 어머님 칠순 때, 아버님 칠순 때 저희가 그거 다 됐어요. 거의 다. 어쨌든 집안에 어떤 경조사가 있으면요. 선생님 그 돈은 저희가 다 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집안에선 제일 성공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런데요. 뭐 대놓고 얘기할 때도 있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눈치를 그렇게 줄 때도 있는데 야, 너희가 제일 잘 사니까 너희가 당연히 돈 내야지 이런 뉘앙스였다는 거죠. 야, 우리 엄마가 학비 너만 대줬잖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며느리는 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우리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지만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아이 둘이 지금 이제 학교 다니고 하면 학원비며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저요 전업주부로 있다가 언젠가부터 저도 일을 하기 시작해서 시간제로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며느리가. 그게 그냥 뭐 나의 커리어를 쌓겠다 이게 아니라 돈 때문에 일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마트에서 계산하는 일도 하고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댁의 식구들은 아무도 그런 거를 알아주지를 않고 그래도 집안에 돈 들어갈 일 있으면 너희가 다 돼야지 아주 편안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울상을 치면서 아, 선생님 우리도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저 앞으로는 이거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정말 100%를 다 해온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 병원에 가실 때마다 칠순잔치 때마다 집안의 경조사 때마다 다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했으면 가족의 또는 부모님의 혜택을 독차지하면서 좋은 대학 다니고 했다고 해도 이미 할 만큼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쯤은 할 말을 해도
가족한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들으셨겠지만 좀 큰 일이 아니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셨던 일들, 칠순잔치 2분 다 했고 뭐 이랬으면 할 만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 해도 그렇고 요즘은 주변에서들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형제들 간에 조금씩 십시일반 모으는 거. 그 뭐 이렇게 원래 칠순잔치 한다 그러면 원래 돈 내잖아요. 뭐 큰형님은 큰형님이기 때문에 더 내고, 지금 이댁처럼 막내는 공부 혼자 많이 했으니까 혼자 성공했으니까 더 내고 뭐 이렇게 해갖고는 내 형제가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칠순잔치도 해드리고 하는데, 그런 거 너무 목돈 들어가니까 평소에 돈을 좀 모으시는 그런 가족 통장을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번에도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사례, 요 사례는 아니지만 가족 통장 만드는 게 참 유용합니다라는 조언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댁도 저는 가족 통장 만드는 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쯤은 며느리가 이런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집이 집안에 돈 되는 일을 그동안 안 해왔다고 하면 이 얘기 꺼내는 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돈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지금쯤 가족 통장에 대한 제안을 하셔도 그렇게 누구 하나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가족 통장을 만드실 때는요, 일단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은 언제 한다는 게 명확해야 돼요.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또 어버이날, 부모님 생신 때 이렇게 딱딱 정해놓고 그 돈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명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돈이 모여지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통장을 만드실 때는요, 매달 형제들 간에 내는 돈의 액수가 크면 안 돼요. 매달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면 부담스러워서 언젠가는 그게 끊어지게 마련이에요. 선생님들 생각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족 통장을 이제 만들어요. 만들고 매달 한 집이 10만 원씩 내기로 한번 약속을 해보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 돈은요, 없어도 되는 정도의 금액이면 제일 좋은 금액이에요. 자, 선생님 그러면 너무 조금이잖아요. 그거 언제 모아져요? 모아져요. 이댁처럼 형제가 많은 경우는 더 잘 모아져요. 제가 생각에 만약에 한 달에 10,000원씩 모으죠. 그러면 4명이니까 4만 원이죠. 1년이면 48만 원이에요. 1년이 거의 50만 원 돈이 모아져요. 그럼 10,000원이 좀 너무 적어요? 그러면 2만 원은 어떨까요? 그러면 1년이면 100만 원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1년에 100만 원 모아지죠? 이거 계속 모으다 보면 10년이면 1,000만 원 돈이에요. 10년에 1,000만 원이면요, 10년 안에 부모님들 생신 파티라든가 어버이날 뭐 식사 대접한다든가 병원 들어가셨을 때 병원비라든가 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 1,000만 원이라는 돈을 10년 동안 사용하기에 부족했다 하면 그때마다 조금씩만 더 거두시면 돼요. 근데 아예 이런 게 없이 돈을 모은다 하면 금액도 큰 금액을 모아야 되지만 더 문제는 서로 눈치를 보게 되는 게 문제예요. 누가 얼마를 낼까? 아니면 이댁처럼 혼자 다 내도록 저 형제가 내야 되지 않나? 서로 미루는 결과가 나타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가족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족 통장을 만드실 때 포인트는 뭐냐면 자동이체를 한다는 거죠. 돈을 걷어서 낸다 또는 입금을 시킨다라는 거는요, 내가 돈을 낼 의지가 없을 때는 언제든 중단될 수 있어요. 근데 자동이체를 해놓으면요, 내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그게 빠져나가서 모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차곡차곡 모이게 돼요. 근데 이거를 잊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통장을 찍어 놓으면 굉장히 많은 돈이 모여져 있어요. 그리고 돈이 얼마간 모여졌다는 거를 가족들에게, 형제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돈을 모으는 즐거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가족 통장을 한다고 할 때는 최대치를 3만 원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을 모으시는 건 서로 간에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한 집에 10,000원씩 낸다든가, 그게 적으면 한 집에 2만 원씩 걷는다든가, 우리는 좀 더 낼래요 하시면 3만 원까지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집당 매달 5만 원씩 내는 거, 그때부터는 조금 부담이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사례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관계에 있어서 친구 관계든 이웃 관계든 가족 관계든 어떠한 관계든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이 계속 요구되는 구조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댁에서는 이 둘째 며느리 그리고 막내 아들인 거죠. 이 댁의 희생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집안의 불협화음 없이 계속 집안 대소사가 잘 평탄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지금까지가 마침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큰 부담은 가족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짊어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제가 전해드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 통장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님께도 방문했을 때, 병원 문병 갔을 때 이 아들과 이 며느리만 붙들고 돈 얘기를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어머님 저희가 형제들끼리 잘 의논해서 어머님 걱정 안 하시게 마련해 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에도 다 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스트레스 혼자 받지 마시고 저희가 잘 슬기롭게 모아볼게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번 사례 함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술을 자주 드신 편인데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 끊으시게 하는 방법, 저는 그거 제일 어려워요. 어려우신데 사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생활의 어떤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즐거움을 뺏기보다는, 강제로 뺏기보다는 술로 인한 피해가 조금 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부모님들이 술을 좋아하실 경우에는 젊어서부터 술을 좋아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노년기가 되어서도 그 술 문화를 즐기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밥을 안 드시고 대신 술을 드시는 경우들 보거든요. 특히 막걸리 드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막걸리는 막 이렇게 거한 술이라고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안주를 조금 덜 드시는 경향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술을 즐겨 드신다 할 때는 좀 영양이 보충될 수 있는 그런 안주거리, 그거를 보충하실 수 있도록 안주가 될 만한 거, 푸짐한 거, 영양가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사다 드리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안주를 챙겨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챙겨 드리면서,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엄마 아빠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안주를 좀 풍부하게 챙겨드리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사실이에요. 술을 늘 정기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알코올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소량의 음주는 치매 위험도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소량일 때예요. 어쩌다 한번 조금 드실 때. 근데 술이 일상생활에 되어 있으신 분들은요, 알코올성 치매에 걸릴 위험을 우리가 피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 아버지 이렇게 술 계속 드시면 알코올성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대요 라는 말씀을 넌지시 한번 흘리듯이 드려보면, 어르신들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흠칫 속으로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드시던 술을 반으로 줄이신다든가 이런 노력을 우리 안 보는 데서 또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술이라는 게요,
많이 드시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 높은가 하면 우리 치매하면 알츠하이머 얘기 많이 하시죠?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술을 안 드시는 분에 비해서 술을 드시는 분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1.78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 2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도 술을 끊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더불어서 이제 치매 얘기가 나왔는데 치매에 안 걸리려면 그럼 뭘 하시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어머님, 아버님도 술 드시는 거 물론 뭐 즐거움이라고 하시면 술 드실 수 있는데, 술 드시는 시간이 만약에 일주일에 5번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일주일에 3번 술 드시고 2번은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하실 만한 거를 권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치매에 안 걸리려면 뇌를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이 집에서 2분이서 그래도 혼자 드시고 한 분이 불만 있으신 게 아니라 2분이 같이 드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시긴 하거든요. 2분이서 집에서 뇌를 쓰면서 하실 수 있는 놀이를 좀 준비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왜 블럭 같은 거 가지고 게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블럭 게임 같은 것들, 그 도구, 교구 같은 건데요. 그런 걸 사서 좀 갖다 드린다든가 이런 노력도 좋을 것 같고, 어르신들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데, 왜 집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실내 자전거 같은 거 있죠. 그거 하시면, 자 보세요. 우리가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노년기를 생활하시려면 뇌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면 좋다고 해요. 근데 산소를 뇌에다 어떻게 공급해주죠? 산소를 넣어줄 수도 없잖아요. 우리 몸에 좋은 건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 산소가 발생하는데, 특히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그게 뇌로까지도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탄다든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면 운동에 조금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의 재미를 느끼시게 되면 술보다 더 재밌는 게 있네라고 생각을 하셔서 술에 대한 관심을 조금은 이쪽으로 5대 2 정도, 그러니까 5 정도였다 그러면 3대 2 정도로 조금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실내에서 하는 운동에 재미를 붙이시면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운동을 실내에서만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밖에 나가서,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맨날 술 드시지 말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세요. 절대 안 나가세요. 집에 있는 거와 술 먹는 게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건데 나보고 밖에 나가서 운동까지 하라 그래? 이거는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집에서 하는 운동을 취미를 붙이시게 하고, 그거에 좀 즐거움을 느끼신다면 이제 밖에 나가서 하실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발전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셨대요.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 다 호인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제쯤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술도 좋지만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서 술 좀 줄이시고, 그 외에 게임을 하셔서 이렇게 손 쓰시고 뇌 쓰시는 게임을 통해서 좀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 만한 것도 하시고, 그렇게 실내에서 운동도 하시다가 바깥에 날씨 좋을 때 나가셔서 바깥 활동도 좀 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로 조금 유도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2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의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례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